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일날 법정에 선 피고인 윤석열입니다. 김동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생일을 맞았는데요.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주요한 메시지들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먼저 법정에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 미안하다. 사실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일단은 대통령이 과거에 그 비상계엄을 발동시킬 당시에 군 통수권자였고 군 통수권자 산하에 이 사령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 계엄이 불법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 사령관들에게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불법이지만 아직 내란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단 연루가 된 사령관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미안하다는 어떤 진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 봤습니다. 예, 진심이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부위원장님? 예, 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피고인과는 지금 이 군인들이 옷깃만 스쳐도 지금 다 감옥에 간 결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이 내란의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저 사과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에 일고의 가치 없는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진심을 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변인님 죄송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재판에서 네네.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령관들이든 다른 이제 자기가 이제 지휘를 했었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가운데 사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신뢰할 수 있는가,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태도에 대한 그 해석은 각자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도의적 책임을 언급했던 것과는 별개로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태도나 방어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관적 그 해석 말고 객관적 본인이 그동안 제시했던 그 입장이, 객관적 입장이 항상 일관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분명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된 태도를 보였었고, 반대로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아마 얘기했던 내용 같은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는 도의적 책임과 분리해서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달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 진실관계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법정이나 아니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이런저런 주장은 개인이 그냥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확보된 진술과 기록, 증거에 의하면은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은 그냥 주장에 그칠 뿐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객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피고인께서 이제 좀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전에 과거에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이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증거와 문서와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입장의 번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은 그것을 번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도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관된 입장으로 그냥 쭉 가시라. 예, 그래야지 해석도 간단 명료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내재적인 윤석열 피고인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망상과 현실을 계속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과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법정에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현실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은 다시 그 망상이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냉탕과 온탕, 현실과 망상의 어떤 이중주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심리적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이 재판정에서의 증언이 곧이곧대로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그럼요. 지금 진술과 기록 증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했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든지 혹은 과격한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재판의 기소 내용에서 대부분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고 기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왔던 그 지렁이 메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를 기반으로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계엄을 정당화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계엄을 정당화하려거나 이런 것과는 좀 멀다. 사실이랑은 좀 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또 책임 회피도 사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처럼 뭐 정진상 비서실장 사실상 오른팔 아닙니까? 오른팔이 했던 행위에 나는 몰랐다. 혹은 뭐 경기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인데 평화부지사가 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내용들은 이렇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했던 내용들은 이렇고 나는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언의 일관성은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예. 또 반박하실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마지막에 단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또 법정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담 넘는 의원들 전부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이러한 기록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객관화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수사와 수사 과정은 더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인 이제 계엄에 가담한 군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방부가 방첨사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그 방첩사의 비상계엄 출동 170여 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애지 않지는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 군 부대에 대해서는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계엄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불법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징계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군대라는 어떤 특수적인 공간,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본인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위법성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그 당사자 군인들이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개인의 책임을 가지고 군 전체를 불신해야 된다. 군 전체를 뭐 해체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쪽으로 좀 비화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쿠데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쿠데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일 선상에 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군대는 그런 상명하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목숨 걸고 상명하복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도 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그런 특수한 기관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고 지금 그것들이 이번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제가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단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처방은 또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어떤 특정 개인들이 만약에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행위들이 밝혀졌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는 진단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처방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해왔어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가짜 녹취록까지 들고 나오면서 사법부의 불신을 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입법부가 개입을 해서 사법부의 재판부를 지금 만들겠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은 진단대로, 처방은 처방대로 정당한 어떤 절차와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방첩사의 비상계엄 출동 170여 명의 그 인사 조치, 국방부의 인사 조치가 잘못된 처방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제가 잘못 들었. 방첩사 170여 명 인사 조치가 네네. 잘못된 처방으로
생각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여겨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170명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본인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징계 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170명이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170명이 위법한 행위 혹은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었는지를 보려면 그에 앞서서 이 개인적 책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절차들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히 판단을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엄중한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변께서 그러니까 진단을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또 침소 봉대를 일단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쿠데타 했다고 해서 군 없앨 수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군을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예 시작부터가 논리 구성 자체가 좀 잘못이 됐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내란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이 증거 인멸하려는 혐의들 방첩사 내에서 이런 혐의점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이제 당시 내란이 발생했던 시점의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처음부터 다시 진단을 해보자라는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는 감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 존중 TF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은 외부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예, 있는 그렇죠. 것이고 지금 이 170명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이 인사 조치의 혐의가 징계적인 성격이 분명히 없진 않겠다라고 외관상 판단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단순히 그런 류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방첩사가 갖고 있는 과도한 기능을 분산하면서 이 분산의 과정에서 현재의 계엄 혐의가 있는 것들은 충분히 걸러내겠다라는 차원이고 그것은 감사와 TF와 또 그리고 외부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리적인 처방을 내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면 아까 내란 재판부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내란 재판부가 이끌어가는 과정이 그냥 잠깐 그러니까 A, B, C에서 A, B, C, D가 있다라면 B, C라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거든요. 다 단계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과학적인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진단과 처방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저 첨언 예.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감사와 TF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개인의 잘못들을 저희가 먼저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그 170명이 출동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상명하복을 해야만 하는 군이라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 이 권한이 집중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휘둘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옳은 개혁이지 예. 이것을 입법부 혹은 행정부 산하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 집중시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군사법정에서 있었던 뭐 증언이나 진술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그 목적을 정권 유지, 정적 제거 정도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역시나 경고용이었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윤석열의 모습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잘못된 계엄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길게 끌고 가려고 했던 움직임이라든지 그에 따른 증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특별 증거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금 채택도 안 된 증거들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수단의 적절성
그러니까 적절한 수단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지금 알려진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 제일 피해야 될 거는 주마 간산식 해석은 굉장히 좀 피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알리기 위해 국민께 알리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예. 건데 그 지금까지 진술과 이런 증거들을 보면은 그것은 윤석열 피고인은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김용현 장관과 노상원의 진술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거든요. 아주 철저히 계획했던 준비의 과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냥 그 실행 부대의 핵심 참모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떼놓고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된다. 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장악력에도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 사례를 하나만 들게요. 과거에 저기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의 허락을 받고 정몽주를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 이후 왕자의 난까지 가보면은 나중에 이 과정에서 이성계의 최측근들까지 허락 없이 다 죽이면서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노상원과 김용원의 판단이 굉장히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용도로까지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피고인의 저런 계엄 장악력 정도로는 이들조차 막기 힘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제3세계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이러한 제2의 제3의 내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가능성마저 우리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윤석열의 지금 진술과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번 불법 개헌 완전히 정치 초보의 완전한 정치 실패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피고인이 너무 형사소송의 정치에 매몰돼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의도였지. 그의 의도를 꼭 저기 김용훈과 노상원이 완전히 일치하면서 그것을 밀고 나가진 않았다. 분명히 다른 결과 역시 보여줄 아주 최악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만약에 경고용 계엄이었다면 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국회 자금을 차단한다든지 비상 입법 기구를 이제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작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재판에서 밝혀진 바는 아니었고요. 지금 혐의까지만 문건이 있었죠. 예, 지금 혐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예. 재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국회부터 장악을 했을 겁니다. 국회부터 장악을 하고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인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도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통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장기 집권 혹은 대통령이 내란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출입을 일단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출입을 방해하고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특전사가 들어가서 단전을 시도해서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들이 정말 유튜브라든지 SNS에 수도 없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그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힌 이후에 통제가 길어봐야 한 2, 30분 정도만 진행이 됐었고 그 2, 30분도 쪼개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출입하는 시간과 출입하지 않는 시간으로 쪼개져서 그 계엄이 있었던 2시간 동안 그 2, 30분이 통제하는 시간과 통제하지 않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애초에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말을 할 때부터 당시에 그냥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발표할 때부터 나는 이 계엄이 이렇게 길게 유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를 저는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의 증언으로 다 탄핵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인영이 작년 안가 회동에서 무릎을 꿇고 말렸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 노상원도 최근의 진술을 보면은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나리오를 짜서 계엄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증언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은 일단은 시기적으로 거기서부터 배척이 되고 두 번째는 뭐 당시 뭐 예산 문제라든가 뭐 예.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12월 3일 당시는 여야가 예산안 합의조차 되지 않은
그런 시기고 검사 탄핵은 사실 저기 뭐 그 안가 회동 한참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로서 나중에 그냥 끌어들인 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굉장히 정합성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한 사항으로 어제 헌재에서 전원 합의로 파면을 당했죠. 예.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윤석열이 일단 이제 어제 군사법원에서 신문 과정에서 군 검찰과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뭐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제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은 동등한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 것이 지금 저희가 불법 계엄이라는 불법 비상 계엄이라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유죄를 추정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나 센텐스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감정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술들이 좀 많이 또 엇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통제에 대한 그 지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진술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들 군 통권자로서 받아야 될 질문들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획일된 질문들만 있다 보니까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태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뭐 방어권이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꼭 보장을 해줘야 되나라는 사실 생각도 있긴 해요. 하지만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사 기법에 관해서까지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사적 기술이 어떻게 적용했나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검사의 예를 들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머릿속에서 단순히 떠오르는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리고 증거 목록을 검토한 끝에 나온 어떤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혐의점들을 두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에 의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저도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옥중 편지를 썼는데 청년들에게 자녀처럼 느껴진다.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그 절박함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일단은 수단의 적절성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수단은 이렇게 했고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유 예를 들면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앞서서 비상계엄에 앞서서 30번에 가까운 탄핵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지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탄핵을 당하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됐던 부분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삭감당해서 국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을 청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계엄을 하는 것 본인이 계엄을 한 것이 정당했다라는 취지로 청년들께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안 좋은 상황,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심제라든지 법원 증가, 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청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편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편지 있잖아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뭐 이런 편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뭐 과하게 뭐 해석할 이유도 예. 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 끔찍한 나라를 청년들한테 물려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갑자기 소름 끼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고요.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윤석열 피고인이 임명한 그런 공직자들에 의해서 또 상당 부분 이렇게 구속되고 예. 혐의를 확정되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그리는데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한 가지 좀 희망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저기 또 말씀하셨을 때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은 당시에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의 과정에 있었죠. 그냥 과정에 있었고 그냥 서로 공방이 있는 과정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예.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또 발생을 하고 예. 지금 그 법관 증언이나 이런 문제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시비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트리거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방해한다라는 어떠한 단정적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것은 많은 토론과 설득과 이런 논리와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어제 그 성탄 메시지라고 제목을 달아서 그 옥중 메시지를 남겼던데 이게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 뭐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 인용을 하면서 이제 뭐 성탄의 은총이 청년 여러분의 걸음마다 머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중에서 보통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수감된 인원들이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법장악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시죠? 사법장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네. 것이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독특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법장악에 대해서는 예. 그 위헌성이 이미 그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각종 법률 기관들 예를 들면 전국 법원장 회의라든지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든지 심지어는 친여권으로 불리는 그런 민변 참여연대에서조차 일관되게 지금 입을 모아서 위법성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위법성 지적하고 다 그랬는데 그 뒤에 지금 또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절차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국가기관이 그렇게 장악이 안 돼요. 매번 막 장악한다라고 하는데 언론 장악 그렇게 정치가 어떤 기관을 장악하고 정치가 언론을 장악하고 이제 그런 세상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해소하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힘들지만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죠. 저는 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처음에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또 읽을 게 성경밖에 없고 그 구절을 만약 인용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정도쯤에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고통받고 또 고통받았던 국민들에게 타제하는 그런 모습도 왜 보여주지 못하냐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성탄 메시지라고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라고 해서 이게 뭔가 어떤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이제 다음 달 16일에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체포방해 혐의죠. 백대환 부장판사가 다음 달 16일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어떤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국힘에서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계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내란 같은 경우에는 국헌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전에 깔려 있어야만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한 것과는 별개로 내란 재판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민주당에서조차 알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유와도 일치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내란에 대해서만 이미 구성된 재판부가 아니라 새로운 본인들이 임명하는 재판부였다가 나중에는 논란이 되자 법무부를 빼버리고 뭐 다른 부처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법성을 조각해 나가면서까지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저희 다 보고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는 그러면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그것은요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대환 부장판사는 네. 그것과 관련 없이 요거는 이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논쟁 중으로 알고 있고요.
재판장 내에서도 논쟁 중인 논쟁 사안이고 중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 16일에 선고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선고의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알겠습니다. 종속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과 그렇기 때문에 체포방해 혐의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 내란 재판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종속 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건의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 대한 결과를 두고 그 이후에 그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순서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예, 겁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아무튼 빨리 선고를 내리는 게 가장 좋죠. 지금 너무 재판이 길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 빨리 좀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증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으로 쏴라라고 하든가 뭐 이제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선고 내리기가 뭐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은 그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의 재판이 먼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계속 혐의 구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도 15년 구형 때리면서 한번 뜨악했을 테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특공방 체포방해가 또 내려지면 또 혐의 하나가 또 굳혀지는 효과가 나는데 그동안 정말 직위원 재판정을 계속 믿고 있고 이렇게 기다리는 직위원 재판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른 혐의들이 자꾸 굳히기가 들어가면은 직위원 재판정으로 향하는 여론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곧 윤석열 피고인으로 향하는 압박이다. 이것을 동일시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다른 해석을 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예, 선고일자를 지정을 하면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여부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던 체포 집행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